이슈의 중심에 있는 인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3라운드 불편한 인터뷰. 오늘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앵커 출신이신데 본격적으로 녹화 시작하기 전에 이 불편한 인터뷰라는 3라운드 제목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서요? 제목이 마음에 듭니다. 네. 사실 인터뷰는 이제 사실을 넘어서 진실을 캐는 게 목적인데 인터뷰 자체가 불편해야 맞지요.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불편하게 오늘은 좀 보겠습니다. 예외로 해주시고. 예, 저희가 지난 지방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2016년도에 국민의당 총선에서의 승리의 기운을 생각하면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한 자리를 비롯해 시장 군수의 71.4%, 도의원은 무려 92.3%, 시군 의원도 74.6%를 차지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 압승으로 지방 권력의 일당 독점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완전한 패배다, 인정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 비하면 그래도 단체장도 5석이나 건지고 좀 나름대로 선전한 것 아니냐, 또 체면치레한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번 지방선거 판세에 대한 소감 어떠십니까? 쓰나미죠. 예. 뭐 다 쓸려 나가는데 또 민주평화당은 이제 쓸려 나가다가 나무 등골에 나무 뿌리에 걸려서 숨만 좀 뻐끔뻐끔 쉬는 처지라고 예. 할까요? 이번 선거는 사실 70년 동안 그 한반도의 분단 대결 구조 속에서 불안했던 네. 그런 가슴 속에 그 평화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다른 모든 이슈들을 의제들을 압도한 선거라고 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밀어주자 뭐 이런 열망이 예. 표심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단순히 어떤 시점에 대한 그 문제만 놓고 보기에는 또 민주평화당이 일부 다른 야당들에 비해서도 너무 지나치게 열세였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가령 저희 전라북도 지역만 해도 정의당의 지지율이 민주평화당의 지지율을 넘어서서 사실상 제1야당의 지위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단순한 선거 구도의 문제만이 아니고 민주평화당의 그 본질적인 문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민주평화당은 집이라고 볼 수 없고 그냥 빈 땅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이제 선거를 치렀는데 쓰나미를 만난 거거든요. 이제 어쨌든 앞으로 제대로 된 집을 짓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짓는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이제 돌아오는 8월 5일에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셨죠. 예, 출마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전당대회에 당대표 출마를 하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또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일부 중진에서는 박지원 변호사가 나오시구나. 예, 저와 공교롭게도 이름이 같은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초선같이 좀 참신한 인재들이 당대표를 맡고 중진은 뒤로 물러서서 소위 말하는 병풍을 쳐주는 중진 병풍론, 초선 대표론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당대표로서의 출마의 변이라든지 반드시 의원님이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작은 당이지만 이 민주평화당이 살아나는 것이 한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고 또 우리 전북에도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집을 제대로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집을 지어본 경험과 또 능력을 가져야 번듯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지 대목이 필요한 거죠. 예. 근데 지금 대패지를 배우는 초보 목수한테 집을 맡겨서는 그 집이 되기가 어렵죠. 경험이 많은 다선 의원이 일단 당을 이끌어서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위기 상황을 초래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또 일각에서는 조금 다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민주평화당이라는 그 당이 노인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거나 또 너무 지나치게 호남권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젊은 유권자층으로부터 민심을 얻지 못하는 것 아니냐, 또 호남권 외 지역, 수도권이라든지 기타 비호남 지역에서는 또 너무 반감을 사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서 어떤 기존의 호남에서의 중진들이 대표로 나서면 그동안 환영받지 못했던 이미지가 그대로 계속돼서 당의 인기가 저하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2년 전에 특히 전북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당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네. 만들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다른 생각을 하고 떠났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당이 저는 살아날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직업을 100개라고 얘기하면 5명은 공무원이거나 공기업이거나 은행이거나 선생님이거나 괜찮은 일자리예요. 또 5명은 삼성이나 현대자동차나 그런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이에요. 5명, 10명은 괜찮은 일자리인데 나머지 90명은 누구냐?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이 60명쯤 되고요. 자영업에 일하는 사람들이 30명이 돼요. 그럼 이 90명은 지금 사실은 목소리가 약하고 그 대변해 줄 만한 정치 세력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의당이 요즘 올라가는 겁니다. 예. 바로 민주평화당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하는 분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분명한 노선을 가지고 가면 민주평화당이 호남을 넘어서서 전국 정당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공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정동영 노선으로 가야 산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합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걸어왔던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 정치, 약자를 위한 정치, 이것이 민주평화당이 가야 할 길이고 그렇게 되면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고 그렇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또 불편한 진실이지만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그 10명의 이해관계, 한국 기득권층의 대변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원래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다른 성향을 가졌었지만 그러나 집권당이 됐기 때문에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로 그 점에서 민주평화당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죠.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그 갖고 있는 이념적 스펙트럼이 사실 비교적 넓지 않습니까?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 약자의 대변 이런 가치들은 진보 정당들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사실은 목청껏 지금 앞세우고 있는 기치들이거든요. 그런 것과 차별해서 민주평화당이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우려를 표명하십니다. 민주평화당이 하방 정치를 해야 돼요.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에서 탈피해야 하는 겁니다. 운동화를 신어야 합니다. 넥타이를 풀어야 합니다. 현장 정치, 하방 정치, 민생 개혁 정치. 바로 이 부분이 정부 여당이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현장 정치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하나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GM 군산 공장이 폐쇄가 되었는데요. 또 군산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제시하실 수 있는지. 이거 풀려면 결국 정권이 이 권력을 쥔 쪽에서 애정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애정이 없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8천억을 집어넣어서 창원 공장을 살렸잖아요. 예. 근데 조선소 닫고 자동차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북과 군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급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점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말하자면 견제 세력으로서 민주평화당이 서야만 군산 조선소고 군산 이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집중할 이유가 생기는 건데 이 정부로 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로 봐서는 답답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산 조선소, 군산 자동차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군산 경제 피폐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가 직격탄을 맞은 꼴이기 때문에 허리를 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부터가 우는 아이 젖준다고 우리 전북이 한 목소리가 돼서 이 정부에 대해서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창원의 GM 자동차를 살렸듯이 군산 자동차를 살려내라 말이야. 자율주행 자동차, 전기차에 대한 전략 거점이 필요합니다. 삼성이라든지 SK 같은 데는 전장사업본부라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산업으로 이런 준비도 하고 사람을 뽑거든요. 그 군산 GM 공장을 그런 기지로 삼도록 전북 도민이 요구해야 하고 그 점에서 바로 민주평화당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데 사실 과거에 통일부 장관 재직 시절부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워낙 그 연륜도 뛰어나시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특히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대전환과 전라북도 뭐가 핵심이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USB 예. 이동식 저장 장치. 거기에 이제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대한 비전이 들어있는데요. 네. 제가 계속 관심 갖고 물어봤어요. 통일부 장관에게도 물어보고 국토부 장관에게도 물어보고 그 이동식 저장 장치 USB에 담긴 그 한반도 경제 미래 비전에 새만금이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걸로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어넣는 것이 정동영이 해야 할 일이고 민주평화당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로만 새만금, 우리는 새만금이 우리에게 부귀 영화를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30년 동안 지금 바닷물만 넘실거리지 않습니까? 예. 저 바다 건너 중국의 상해 푸동은 천지개벽했잖아요. 예. 이 남북한의 이 대전환의 시기에 이 새만금을 목포에서 새만금 신의주로 연결하는 이 한반도 서해안 경제지도를
그려내는 것, 이것이 전북의 희망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를 표명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감사하고 저희도 응원을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사실은 이렇게 호남의 이슈, 호남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 호남 이런 슬로건이 계속 되다 보면 일반 유권자들로서는 조금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고 오히려 호남 지역의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호남 자민련처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2년 뒤에 총선에서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호남은 지역이지요. 동시에 가치입니다, 가치. 호남은 희생이잖아요, 상징. 그리고 호남이 원하는 것은 더 많은 민주주의고 더 공평한 사회입니다. 기회가 공평하고 그리고 과정이 공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늘 강조했지만 현실은 아니잖아요. 집권 1년 했더니 양극화가 더 벌어졌단 말이에요. 자영업자의 매출이 더 줄었단 말이죠. 청년 실업자는 더 늘었단 말이죠. 예. 살기는 더 힘들어요. 택시 손님도 줄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대로 가면 좋겠습니까? 뭔가 자 국민에게 약속한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거기서 재벌 개혁도 해야죠. 중소기업이 갑질 그 을로서의 눈물 흘리지 않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더불어민주당만 믿고 있으면 됩니까? 민주평화당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호남의 지지 기반을 갖고 있지만 이게 바로 호남이라는 지역과 더불어서 호남이 걸어온 길, 가고자 하는 그런 가치를 대변하는 정당, 이게 우리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하셔서 만약에 당선이 되시면 당대표로서 또 2년 뒤 총선을 이끄셔야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어차피 차점자 순으로 최고위원이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최고위원으로서 결국은 2년 뒤 총선을 대비하지 않으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총선에 대해서는 민주평화당 내부에서도 위기라고 하는 데는 아마 공통적으로 의식을 같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 말 빼놓고는. 그래서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의 70~80% 지지율이 2년 뒤까지 저는 가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결국 나하기에 달렸다, 우리 하기에 달렸다라고 봅니다. 아, 민주평화당이 필요한 정치 세력이구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가려운 데, 나의 막힌 데를 뚫어주고 긁어주는 그런 효자손으로서의 정당이 필요하다는 그 느낌만 오게 되면 예. 호남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또 전국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심판의 성격이 강합니다. 심판을 하려면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대안 정당의 위치에 민주평화당이 서도록 하는 것이 제가 당대표가 되면 해야 할 일이고, 저로서는 지금 보관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총선 때까지는 현재 집권 여당의 인기가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때 대한 야당으로서 민주평화당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 잘 들었고요. 그러면 오늘 3라운드 불편한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됐습니다. 근로자의 복지와 여가를 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서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자라는 것이 제도의 취지인데요. 누군가는 격하게 환영을 하는 반면 다른 누군가는 쓴웃음과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곳도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래 취지대로 뿌리를 내리려면 아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저녁이 있는 삶을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 이슈 옥타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